그러니까 여기 있는 규정 자체들을 딱딱 단어별로 나눠서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고소장의 핵심인 범죄 사실을 쓰는 요령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제 영상 중에 경찰 조사 받는 법 영상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고소장, 고발장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고소 절차 전체에 대해서 영상 찍은 것도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예전 영상도 필요하신 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소장 쓰는 법에 대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도 자세히 써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글이 편하신 분이라면 제가 아래 링크로 달아 드릴 테니까 그 링크도 참고해 보시고, 우선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면은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고소장 양식을 다운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을 하는데,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고소장을 이렇게 써서 갔는데 경찰서에서 이 고소장은 좀 내용이 민사건에 가까운 것 같다, 형사건으로 접수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서 반려라고 하죠. 우리가 반려되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고소장을 나름 써서 냈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고소장을 보다 보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서 고소장을 쓸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유의해서 고소장을 쓴다,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고소장 양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고소장 양식을 변호사들마다 조금씩 다른 양식을 쓰기도 하는데, 어떠한 양식을 써야지만 고소가 잘 진행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 명예훼손이나 사기 이렇게 고소를 해서 구속된 사건도 있고 약식 벌금으로 간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사건들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있는 고소장 양식은 횡령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걸 보면은 고소인 란이 있죠. 여기 보면 성명,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직업, 전화, 이메일, 사무실 주소까지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은 이 부분에 고소 대리인까지 쓰겠죠. 고소인 란은 본인 정보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쓰면 되고, 이게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가 되더라도, 피고소인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정보는 다 지워진 상태에서 나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피고소인 란이 문제겠죠. 우리가 쓸 때 피고소인 란을 성명, 여기는 이횡령,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이렇게 있는데,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성명란에는 알고 있는 이름을 쓰면 됩니다. 가명을 알고 있으면 가명도 쓰시고요. 가로에서 가명해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쓰시고, 모르시면 생년월일,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나이 몇 살 정도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주소란에는 서울 땡땡구 땡땡길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전부 최대한 자세히 쓰시고, 모르면은 인천 연수구 이렇게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관할을 정하는 데 있어서 경찰관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직업, 사무실 주소 이런 거 쓰시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 거 쓰시고, 전화번호를 여러 개 알고 있다 그럼 여러 개 다 쓰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명의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중에 다른 거는 다른 사람 명의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라도 피고소인 명의라면 그 사람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메일도 알면 쓰시고, 기타 사항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보통은 밑에 있는 고소 이유에서 자세히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소 취지를 씁니다. 고소 취지는 무슨 죄로 처벌해 주세요 이거예요. 횡령죄로 처벌해 주세요,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 이런 건데, 사실 일반인들이 죄명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횡령인데 사기라고 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 배임인데 횡령이라고 써서 오는 경우도 많고 이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경찰관들이 무슨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찰관들이 봤을 때 이 제명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제명을 검토해서 변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면은 변호사들은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명을 적어서 내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범죄 사실인데요. 사실은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범죄 사실입니다. 범죄 사실. 근데 이 범죄 사실을 이렇게 4번으로 해서 먼저 쓰기도 하고 밑에 고소 이유를 쓰고 나서 범죄 사실을 요약하는 식으로 써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범죄 사실이 안 나오면은 그 고소장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 나와줘야지 수사관들이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피고소인은 땡땡 부동산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3년 3월 2일경 자신이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소개로 매입한 계약금 1,000만 원을 고소인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다음날 점액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이거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횡령죄라는 게 어느 규정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인터넷에 횡령죄 치면은 형법 355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그 자체로 연결이 되기도 하죠. 그럼 355조 1항을 보면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성 요건입니다. 보통은 조문이 구성 요건이고 때에 따라서는 조문에서 조금 추가되는 구성 요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횡령죄를 보면은 첫 번째 타인의 재물, 두 번째 보관하는 자가, 세 번째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범죄 사실을 보면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피고소인의 소개로 매입한 아파트 계약금 1,000만 원. 이게 뭐죠? 타인의 재물이죠. 타인의 재물. 고소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보관. 다음날 피고소인 신용카 대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여 횡령했다.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이 조문에 있는 걸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육하 원칙에 따라 쓰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거고 형사처벌을 하면은 전가가 남는 거고 재산범죄 같은 경우 변제가 안 된다면은 금액에 따라서 사람이 구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형법에 정해져 있는 구속 요건을 잘 맞춰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따가 사기랑 명예훼손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밑에 고소 이유가 있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어떻게 알게 됐냐? 무슨 관계냐? 가족이냐? 친구냐? 직장 동료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피고소인이 범죄의 고의를 부인할 때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면은 친족 상돌의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수홍 친형 사건 잘 아시죠?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잘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대한 자세하게 이제 써주는 건데 여기는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제가 고소장 쓰는 거랑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돈을 맡겼고 횡령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런 게 있죠. 그럼 여기에 따른 증거를 써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쭉 써내려가면은 증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증거가 있다면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소 이후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 매매계약서가 있겠죠. 매매계약서 증제 1호 매매계약서 해서 우리가 증거 자료도 제출을 하면서 거기다가도 증제 1호라고 써주고요. 계약서 자체에다가도. 그리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면은 계좌이체를 했겠죠 보통. 그럼 계좌이체 내역을 뽑아가지고 증제 2호 계좌이체 내역 이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 동그라미 횡령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시인했다는 건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던 건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지 녹취를 한 건지 녹취했으면 속기록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증제 3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이런 걸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고소부충 진술을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갔는데
수사관이랑 쭉 대화한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안 가져왔어요. 이러면 또 가셔야 되고 사건은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피고 소인이 어디 도망가서 잠적해 버릴 수도 있겠죠. 고소장 쓰는 거에 예시로 올라와 있는 거를 최대한 좀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날짜 쓰고요. 예, 경찰서. 요즘에 이제 수사권 조정이 돼서 웬만한 고소장은 다 경찰서로 냅니다. 예전에는 검찰청으로 내냐 경찰서로 내냐 고민 많이들 하셨는데 경찰서로 내시면 되고, 관할 같은 경우에 피고 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런데 검찰청으로 송치가 됐을 때는 통상 피고 소인 주소지로 또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피고 소인 주소지로 확실히 안다면은 피고 소인 주소지로 내는 것이 좋고, 다른 사유가 있다면은 뭐 범죄지로 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고소보충 진술을 하러 가야 되는데 고소장 내고 나서 피고 소인 주소지가 예를 들어 제주도다. 근데 나는 인천 연수구에 산다. 그럼 제주도에 고소보충 진술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을지, 아니면은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고소보충 진술까지는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연수경찰서에서 제주도의 뭐 서귀포경찰서나 이런 곳으로 이송을 하는 게 나을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송하는데 이제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명예훼손 사건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카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데서 허위 사실을 썼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을 쓰시면 되는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주제니까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뭘 써야 되냐? 공연히, 공연성, 두 번째 허위의 사실, 세 번째 적시, 그리고 네 번째 명예를 훼손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규정 자체들을 딱딱 단어별로 나눠서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고소장의 핵심인 범죄 사실을 쓰는 요령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카페에 썼다고 했죠? 네이버 카페에 썼을 때는 우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조금 헷갈리고 어렵죠. 형법을 할지 정보통신망법을 할지 이런 게 어렵죠. 그래서 혼자 쓰기로 결심을 하셨다. 배명이 이게 형법상 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인지 헷갈린다. 이럴 때는 변호사 상담을 조금의 유료 상담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혼자 쓰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거거든요. 네이버 카페 쓴 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걸 써주는 거예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냥 억울하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사관이 고소장을 받아봤을 때, 딱 봤을 때 이렇구나, 아, 이 사건은 그냥 진행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증거자료 포함해서. 이 사건은 특정 네이버 카페에 어떤 사람이 유부남인데 바람을 핀다,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아까 그걸 볼까요? 규정을 보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 맞죠? 네이버 카페면. 그리고 공공연하게 한 것도 많죠. 많은 사람이 있는 카페잖아요. 그리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거죠. 그 사람은 유부남의 자식도 있는데 아주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생활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람 피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사실이죠. 이 정도 되면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명예를 훼손한 거겠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고소인도 모르고 닉네임만 알아요. 닉네임.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피고소인 불상자는 예를 들면 2023년 3월 20일 땡땡땡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땡땡땡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댓글로 누구누구는, 그 고소인이겠죠? 누구누구는 누구랑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 그래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범죄 사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소장에서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거는 저만의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